내 집 마련을 향한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초고가 주택 증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초고가 주택 기준선이 이제 얼마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 내에서도 증세 대상 지역과 범위 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보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막히는 부분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다면 02-2638-3962번 서울 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부동산 가이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이 어김없이 오늘도 함께 해주십니다. 동산이형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산이형 박성일 팀장입니다. 7월 이제 하반기 접어들면서 뭐 시간이 되게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또 이제 7월 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세제 개편도 이루어질 거고요. 다음 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내일 부동산 토론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세제 개편 발표가 날 텐데 이런 부동산 이슈들이 한 뭐 분기별, 반기별로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부동산 시장이 요동 한번 쳤다가 다시금 이제 상승세를 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오늘 방송국 들어오기 전에 한 기사를 봤거든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평균 1인당 그 순자산이라고 하는 그 순자산이 2억 7천만 원이고 일본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들 다 합친 주택 가격이 7,70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그 재산이 1경에 다다랐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주택을 다 사고도 돈이 남는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도 떨어지고 뭐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못 산다 아니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못 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하거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장 전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동산을 잘 이끌고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롭게 살 수 있을지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항상 부동산 가이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여유를 가지고 싶다라는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 여유라는 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프로그램은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손에 부동산을 쥐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든든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런데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략이라고 합니다. 같은 곳을 매수를 하더라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게 투자이기도 하고 뭐 내 집 마련도 마찬가지겠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또는 현명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생방송 중에 전화, 문자 열려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자리인가요?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저희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매번 준비하는 세미나고요. 주제는 크게 달라지는 바가 없지만 이야기거리들은 항상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그리고 아파트 시장까지 물건이 점점 사라지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기회를 한번 놓칠 때마다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죠.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들이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준비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매번 마음은 먹지만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세미나니까 꼭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세미나이니까요. 아래 연락처로 옆에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에서 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만 가는, 나만 없는 이런 걸 왜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이런 현상을 안 느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함께 여러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꼭 현명한 투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예약 문의하신 후에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꼭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그럼 이슈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굉장히 처음 듣는 사업이고 생소해 보입니다.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팀장님. 이 사업이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은 부동산에는 어떤 수혜를 받게 되는 건가요?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특히나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게 재개발의 한 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규모나 중규모의 사업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소규모 현장에서 고밀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그 고층의 주상복합 같은 그런 건물들을 짓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일전에 우리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었던 그런 구역들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서울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요즘에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다,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재개발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외의 사업이다 이렇게 알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지방선거 공약으로서 나왔던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민선 8기 시절에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 비역세권의 서울형 신생활 거점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신생활 거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바꿔 얘기하면 인프라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요 인프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자면 일단 주상공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주거, 상업, 업무지구를 갖춘 건물을 짓겠다라는 내용인 것이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고밀복합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밀복합 개발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촘촘하게 짓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 고층으로 높여 짓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면적은 작지만 마치 이제 연필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빌딩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은 면적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이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이 건물이 지어지는 데는 반드시 앞에 폭 35m 이상의 간선도로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대로변들을 가다 보시면 주변에 막 상가가 저층으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땅덩어리가 좀 놀고 있는 그런 그 것들을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지역들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나와가지고 나는 해당도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아니면 내가 여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쓸모없는 땅이고 가치 없는 땅이다라고 판단이 들었던 땅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주상복합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고 대형 오피스텔에 들어갈 수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데를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것도 좀 달리 봐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땅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택이 들어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용도 지역 자체가 주택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땅덩어리들과 함께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좀 고밀복합 개발을 원래부터 할 수 있었던 그런 공간들을 더 종상향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용도 지역을 조금 더 높여서 일반 상업 지역, 근린 상업 지역까지도 올려줄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준주거 지역에서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500%까지밖에 못 늘린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이걸 800%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한
그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층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고 이거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냥 마냥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성장 거점 같은 거를 또 마련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사례로 뭐 보육시설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통합학교라 그래가지고 또 같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SOC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지향하고자 이런 사업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냐가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 지도를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역세권이라고 하는 이 지하철역, 전철역 등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역세권의 범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350m가 기준이고 뭐 역세권 뭐 장기 전세 주택이다라고 하면 최대 500m까지도 가능한 것인데 이거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비역세권 사업이 가능한 곳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 35m 이상의 간선도로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기준 자체는 그냥 딱 도로를 이렇게 봤을 때 아 크구나 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이게 폭 35m 이상인가를 먼저 체크하고 나서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뭐 30m다, 25m다, 뭐 20m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광로라고 하는 그런 도로들 그리고 대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대로라고 착각하시는 그 도로들이 있는데 바로 중로 좀 폭이 좀 적은 그런 도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지금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는 이걸 규정을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기준 자체가 이제 부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되냐 안 되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기본적으로 폭 35m 이상 도로가 확보되었는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붙어있는 땅덩어리와 얼마만큼 붙어 있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가능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자면 이게 도로죠. 도로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만약에 블록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고 여기는 4개로 쪼개져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하나의 필지고 여기는 4개의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달리 보는 게 도로가 여기 있는데 이 앞단에 있는 애들은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뒷단에 내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이 되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업이 가능한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은 이런 설명글을 또 참고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기준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가능한 곳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곳에서는 역세권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만약에 비역세권으로 구분이 되는 지역이라면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가능하다라는 게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 그리고 비역세권인 지역에서 얘네가 여기 멀기 때문에 여기 먼 대신에 특혜를 주자라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구역 자체가 좀 역세권하고 가깝다라고 한다 그러면 너네는 그냥 역세권 개발을 해. 아니면 너네가 좀 면적이 좀 좁고 이건 성장잠재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성장잠재권으로 해.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자체는 이제 50%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간선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있는데 필지가 일부만 편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이 앞단 같은 경우에는 불가능해서 한번 좀 살펴봤을 때 이런 지역들에서 건물 자체가 뭐 큼직큼직하거나 동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기가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재척을 해야 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동의서를 잘 내주는 사람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선도로가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상은 차지가 되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간선도로 폭이 좁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출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출입로라고 하면 건물의 출입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 사업은 안 될 수 있다. 이런 점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최소 면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대략 500평 정도 이상 돼야 되는 것이 최소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도시 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자체는 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미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구역들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진행하게 된다면 1,5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되게 면적이 적죠. 이 적은 공간에서 건물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건물 갖다가 뭐 고밀 복합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뭐 일종의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의 미니 버전인데 고층으로 높게 지을 수 있는 대략 한 60에서 70층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그 최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됩니다. 대략 그 평수로 환산한다 그러면 한 3,300평 정도 되는 것이겠죠. 평 단위가 막 엄청 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규모도 아닌 그런 지역들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상지가 어디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일 텐데 현재 운영 기준 같은 경우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런 지역들만 종상향을 할 수 있게끔 운영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용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상향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예 사업 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 기준 자체가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종상향을 시켜줄 수 있으니 사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공간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종상향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기준 용적률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죠. 200% 이하라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층, 3층 정도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 4배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10층 이상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3층 기준이었는데 4배가 불어나면은 12층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한 15층을 지을 수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15층을 지을 수 있었던 공간에서 용적률이 3배가 늘어난다면 45층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0%의 용적률을 받았던 곳이 800%까지 받는다고 하면 15층 곱하기 4만 해도 60층이거든요. 그래서 60층짜리, 59층짜리 이런 아파트들, 오피스텔 합쳐진 주상복합들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사업 유형별 추진 절차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리고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먼저 진행이 됐다가 명칭이 바뀐 것이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서 했던 그 사업 현장뿐만 아니라 지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고밀 복합 개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이 절차들을 다 따라가지고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재개발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동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갈래 자체는 그 줄기 자체는 그걸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재건축 재개발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고밀 복합 개발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밀 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뭐 독일 그리고 또 가까운 일본, 뭐 싱가포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소했었던 것이 고밀복합 개발이었거든요. 땅덩어리는 좁은데 이걸 이제 빽빽하게 짓지 않으면 공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럼 높이 지으면 되잖아. 하나의 건물을 높게 지어서 거기에 세대수를 더 많이 늘리자라는 그 의견이 적용되었던 곳들은 다 공급이 조금 나름 해소가 됐었거든요. 이걸 서울에서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장기 전세 주택 사업도 2만 7천 가구. 그러니까 얘하고 다른 겁니다. 똑같은 역세권 사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업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 사업에서 대략 3만 가구 공급하고 여기서 2만 후반 공급하면은 거의 6만 정도의 공급이 생기는 것이죠. 도심복합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만 가구 정도가 그 용적률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얘기한 이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 정도 수준, 2만여 가구 정도의 수준의 가구 수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비역세권인 지역에서 여기를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어디서 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하길래 자꾸 이걸 사업을 얘기를 하느냐인데 주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강북을 우선으로 했는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남에서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지는.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시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일 텐데 원래는 계획 자체가 5월 달부터 진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지방선거니 그리고 또 다른 이슈니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 면적 자체가 9.1제곱킬로미터. 이게 면적이 엄청 넓은 거거든요. 9.1제곱킬로미터면은.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만 하더라도 9.1제곱킬로미터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인데 대략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간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주거로서의 19,000세대 비주거의 연면적 같은 경우에는 뭐 162만 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최대한 뭐 크게 보이려고 하니까 조금 과장한 부분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됐었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이 사업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5년 동안이면 2031년, 2032년 이 정도까지입니다. 한 60개소 정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60개의 현장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목표인 것이고요. 5년간 60개소니까 대략 1년에 12개소인데 이거를 달로 환산하면은 한 달에 하나씩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공간은 어딘가를 일단 서울시에서 힌트를 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서부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일대의 통일로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봉구와 강북구를 잇는 도봉로.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 노원구와 중랑구 그리고 이제 강남으로 이어지는 동일로 이 세 군데를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지역 주변에 2종 일반 주거 지역과 3종 일반 주거 지역 그리고 준주거 지역들이 포진되어 있는 땅덩어리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이런 지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이 강남 지역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강남 지역들. 강북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채찍을 주기 전에 당근을 먼저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11개구가 위쪽에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아래쪽에 이제 14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 땅덩어리가 그렇게 뭐 넓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강남권역에 있는 빌딩이 자리 잡고 있지만 상가가 조그만한 거 이제 있는 그런 현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전부터 오래 전부터 높은 건물을 짓지 못했던 그런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조금 다소 먼 지역들이 많거든요. 강남권역에서는 그런 지역들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합심해서 옆에 필지와 내 필지와 이걸 합쳐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보다 폭이 35m 이상인 도로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런 서남권 지역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북보다는 강남이 땅덩어리가 비싸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는 사업들이 추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선호도 자체가 서울에서는 강북보다는 강남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강남의 업무 지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강북을 볼 것이 아니라 강남 지역에서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어지는 공간은 명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밀복합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층으로 개발되는 그러니까 약 55층에서 65층, 많게는 70층까지도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주상복합들이 지어지게 될 텐데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SOC 시설까지도 그 1층, 2층 지하에 넣으면서까지 건물을 완성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거 지으면서 분명히 기부 체납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공공기여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에 내줄 수 있는 그런 공간들까지 마련하면서 하나의 축으로서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어질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핵심적인 목표인 것이겠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결국엔 내일 있을 세미나 그리고 동산이 형 세미나를 매주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뭐 하루라도 참석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있을 세미나에서도 그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연락처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 진행하는 곳을 보면은 뭐 용도 상향이다 또는 인센티브를 준다, 가령 이제 뭐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더 이제 높게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또 볼 수 있나 봐요. 고층 아파트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나 뭐 상업 시설이 함께 공존해서 이제 생활 편의가 더욱더 편리해지고 이제 윤택해지게 되는 그런 사업인 거겠죠. 비역세권인 지역에는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아무래도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곳에 성장 잠재권의 혜택을 주겠다 이런 취지도 있고 또 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 정비 사업을 제대로 하겠다 또는 공급을 제대로 늘리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어떤 지역에서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서 선점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 중에 이제 상담 전화 문자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이제 궁금하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겠죠. 또는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자리 가서 한번 좀 더 길게 또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궁금한 거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그렇다면 목요일 마포로 가시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주제와 날짜, 시간, 장소 나가고 있거든요. 날짜, 시간, 장소 꼭 메모해 두시고요. 예약 문의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또 궁금증들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이어가겠습니다. 934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노량진에 신동아 리버파크 25평 보유 중입니다. 2012년부터 계속 살았는데요.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주변 노량진 뉴타운 오른 것에 비해 덜 오른 느낌입니다. 요즘 재개발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투자금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계속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처분하고 재개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답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노량진 뉴타운의 수혜는 받으시긴 했겠지만 기존의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기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오르지는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까요, 팀장님? 일단 노량진의 신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치 평가를 좀 덜 받았던 아파트였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이 높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식에 대한 부분이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리모델링을 이야기하자니 또 리모델링 안 할 것 같고 이런 연식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 연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0세대가 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제 노량진 그 재개발도 지연이 되고 했다 보니까 시세 견인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노량진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엄청 똘똘한 한 채는 아니어도 나름 괜찮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00%가 넘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리모델링은 조금 사업성에 대한 부분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알고 계셔서 재개발로 갈아탈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게 20평대시기 때문에 5구 타입의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대략 한 10억 중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억 중반이 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축을 가고자 한다 그러면 하급지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중하급지, 아니면 중급지에서 아직 가격이 덜 오른 곳 이런 데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를 버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일단 답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재개발을 들어가자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연령대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좀 젊고 내가 전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라 그러면 이거 매매해가지고 내가 비과세 받을 거 12억까지 다 받고 또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10억 초중반이 돼.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상급지로 무조건 가셔야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급지에 들어가셔서 나중에 이제 내가 월세든 반전세든 살아가지고 최대한 투자금을 높여가지고 들어갔다가 이 내가 썼던 금액들을 여기서 해칭하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투자의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연령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를 버리고 나서 내가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팔아가지고 가야 된다, 무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계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재개발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따져봤을 때 얘를 전세를 주시면 돼요. 이 전세금을 가지고 두 갈래로 나누는 겁니다. 3억에서 4억 정도를 재개발을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갖다가 반전세를 이동하든지 월세로 이동하시는 거죠. 이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주택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전세 세입자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갖다가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나 또 할 수 있게 되는 그 대신에 내 실거주는 조금 다소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생활 환경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마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 돈을 벌어 다 주는 투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전세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막 엄청 높지는 않을 거예요. 대략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될 겁니다. 5구 타입이라면. 왜냐하면 전세가율 자체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40% 후반, 50% 초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딱 매매가의 절반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이 전세금 받아가지고 이걸 양분을 시키는데 내가 그럼 아무 재개발 투자나 하면 되냐? 아무 재개발 투자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재개발 투자할 때 그 지금 신축을 사면은 주택수 배제가 되는 물건을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주택수 배제에 해당이 되는 물건을 사야 되는 이유는 첫째, 여기가 규제 지역이잖아요. 동작구도 지금 규제 지역, 서울 자체가 다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재개발 투자한다 그러면 취득세가 몇 %냐면 일반 주택을 샀을 때는 8%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산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취득세가 1.1%가 나와야 되는데 무주택자하고 비교했을 때 취득세가 8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리고 8배를 주고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주택수 배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신축도 씨가 마르고 있는 게 그런 물건들이면 너도 나도 다 사버리니까 물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 아니면 재개발이 임박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주택수 배제 물건, 요즘 흔히 말해서 막 이제 선분양 입주 물건 이런 것들 많이들 찾아다니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될 거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파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격이 계속 오를 거예요. 첫째, 매매 가격이 오릅니다.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두 번째, 내가 좀 고생한 만큼 재개발 그 지역들도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재개발 빌라도 오른다고요. 1년에 뭐 적어도 한 4천에서 5천만 원씩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그랬을 때는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싼 게 비지떡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재개발 투자할 때 뭐 1억대다, 뭐 2억대다 한다 그러면 별 보잘것없는 그런 공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배제하시고 한강변 벨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들어가시되 금액대가 괜찮은 지역들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간들로 들어가셔야만이 리스크 해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갖고 있으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대안이 안 나오실 때에는 전문가 상담을 꼭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받기를 희망하신다 그러시면 내일 있을 세미나도 꼭 참석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유하신 곳은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성 기대는 좀 조심스럽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고 만약에 재개발을 알아보신다면 한강변 라인 쪽에 그래도 가격대 괜찮은 곳, 반대 비율이 낮고 주택수가 제외되는 곳 이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딘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상담 요청 주시거나 오프라인 자리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도 바로 체크해봐야겠죠. 828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개봉동 한마을 아파트 32평 이번에 처분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4억에서 5억 정도 남는데요. 이 금액으로 마포 재개발 투자가 가능할까 싶어요. 마포가 아닌 다른 곳은 대안이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산 4억에서 5억 정도로 재개발 투자 일단은 1순위 마포지만 다른 곳도 있을까요? 문의 주셨습니다. 저희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개봉동 아파트 파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더 성장하기 위해서 처분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투자 금액을 4억에서 5억 정도로 말씀해 주셨고 마포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는 일단 제가 추정하건대 계속해서 서쪽에서 사시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해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서울에서 서쪽 사는 사람들과 동쪽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투자할 때도 동과 서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 기준으로 서와 동을 나눈 다음에 내가 서쪽에 계속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면 인천에서 거주하셨던 분들이나 뭐 부천, 부평 이런 데서 거주하셨던 분들이는 서쪽에서만 보세요. 동쪽으로 잘 안 오십니다. 반대로 이 동쪽 권역에서 지내셨던 분들은 동쪽만 일단 보다가 뭐 많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용산까지도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마포가 좋다고 하니까 마포에 잠깐 투자해 볼까 건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뭐 아무튼 좀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서쪽에서 보신다라는 것은 서쪽 권역이 좀 익숙하시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투자라고 하면은 마포에서는 초기 재개발 투자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이하의 가격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서 이제는 마포도 그러니까 초기 투자 금액이 4억 이상은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좀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디폴트 값이 된 거죠. 4억 이상은 줘야만이 마포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포를 내가 4, 5억 정도 들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어디 구역을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속도가 좀 빠른 곳이나 아니면 구역 지정이 좀 될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들이 들어설 곳 이런 곳들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포 아니고서 다른 데를 어디를 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서쪽에만 한정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구로에서 상급지로 들어올 수 있는 곳들은 딱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영등포,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 그 다음에 세 번째 양천 이런 일대가 내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원래 내가 살았던 그 구로라는 공간이 굉장히 낙후되었던 공간이고 어려웠던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구로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지금 10억대예요. 10억 이상 올라온 그런 그 자치구이기 때문에 구로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서울의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찾는다 그러면 이런 데로 먼저 들어오셔야죠. 여기다가 지금 찜해놓은 이 마포 일대 같은 경우에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공간이 딱 두 군데입니다. 동마포 일대 초기 재개발 투자 권역과 그리고 서마포 일대의 성산시형 재건축 근처에 있는 재개발 투자처들. 이런 투자처들에 들어간다 그러면 꼭 성공하실 수 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을 어떤 특정 구역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만 이렇게 보다가 기회를 놓치시는 경향도 있어 보여요. 다른 분들 보신다 그러면. 그래서 이 일대를 주요적으로 좀 보시되 여기 안에서도 나하고 맞는 구역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 구역에 투자하셔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재개발을 한다 그랬을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원룸이냐, 1.5룸이냐, 2룸이냐, 3룸이냐 이런 걸 보는데 일단 구축 3룸은 좀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얘도 이제 없어질 겁니다. 신축 3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만들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공사비 임상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원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잘게 쪼개가지고 지금 2룸이 좀 큰 게 좀 나올 뿐이지 3룸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급지에서는 3룸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럼 내가 중상급지 이상에서 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건 무조건 2룸이에요. 무조건 2룸, 그 다음이 1.5룸. 그러니까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그 건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룸을 보는 건데 이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투자의 성격이 입주권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얘는 실거주도 안 될 뿐더러 투자 가치 면에서도 꽝이죠. 근데 입주권을 내가 받겠다라 그러면 어쨌건 간에 내가 여기다가 그 땅 따먹기를 한다 그러면 땅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입주권이에요. 그 원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여기서 누군가가 살긴 하겠지만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를 사는 건데 내가 여기서 실거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을 여기다가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세입자가 들어오기에도 편한 거잖아요. 이게 점점 가면서 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건데 어쨌건 간에 우선순위는 이렇게 두고 진행을 하셔라. 그리고 마포 권역 같은 경우에는 구역 상관없이 보시되 속도가 빠른 곳 아니면 명확한 곳, 반대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 일반 사람들이 알려고 하면 당연히 모르죠.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려고 한다면 전문가의 전문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일대나 동작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구 일대 안쪽은 못 들어가실 거예요. 4호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구 일대 서쪽, 서동작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신길 이남 쪽에도 이제 신길뉴타운 그 외의 지역들에서도 가격이 괜찮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양천구 일대 같은 경우에도 목동 일대 아직까지 가격이 나쁘지 않은 공간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은 이제 답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서남권이나 서부권 같은 경우에도 다 남들이 사버리면 가격이 막 2배, 3배씩 뛰어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충분히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동쪽 권역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어딜 가도 재개발은 돈을 버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서쪽에서 괜찮은 걸 못 찾았다. 나는 동쪽까지 가보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개별적으로 상담을 의뢰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쪽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지역들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 동쪽이 궁금하시다거나 아니면 서쪽 안에서도 더 자세하게 좀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신다면 오프라인 자리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이어갈게요. 270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신당 8구역 내에 있는 투룸 빌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주해서 철거 진행 중인데 향후 전망 궁금하고요. 완공 후에 입주할지 아니면 매매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도 고민인데요.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주해서 이제 철거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전망 궁금하시고요. 앞으로 이 보유한 곳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일단 신당 8구역을 보유하셨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1%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남이나 성수를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서울의 중심지의 신축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할 그럴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더블 역세권의 간접 트리플 역세권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이 청구역 바로 앞에 청구초등학교를 끼고 지금 기역자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여기가 네모 반듯하게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이게 정형화되지 않아가지고 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좀 주목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매물 자체가 없을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분이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매도 물건이 없습니다. 다 그냥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애초에 팔 수도 없기 때문에 관리 처분이 다 끝나가지고 지금 철거 상태인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매물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매물로 나왔을 때 과연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중에 아파트 지어져 됐을 때 34평 기준으로 얘는 한 40억 갈 거예요. 못해도 지어지면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죠. 그 두 번째로는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5호선이나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노선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호선 같은 경우에 도심지로까지의 그 이제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기 때문에 얘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하이엔드 들어옵니다. 하이엔드. 아시다시피 여기 포스코 OTL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가 일반적인 더샵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OTL이라는 이 한강변이나 아니면 좀 고급 강남 3구에서나 들어갈 법한 브랜드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지어졌을 때 이 청구역과 약수역, 신당동 일대에서 딱 번듯하게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변에서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지어지게 된다 그러면 시세 리딩 단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지금 뭐 이제 갖고 계시는 건 뭐 당연히 갖고 계시겠지만 앞으로의 기대 가치는 굉장히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역들 얘뿐만이 아니라 이 건너편에서도 막 이제 재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곳은 되고 어떤 곳은 안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가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재개발은 입지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속도는 붙었어요. 앞으로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행정은 다 끝났고 이제는 이제 실기죠, 실기.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그 건축에 대한 부분만 눈으로 보면서 이제 기다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삶의 여유를 즐기시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산책도 즐기시면서 좀 안정감 있게 즐기시면 좋은 결과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 보유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앞으로 나중에 입주하시고 나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다른데 어디 상급지로 갈까? 아 이제는 강남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이 주변에 또 이제 이거 뭐 전세를 내주고 또 하나 투자를 해볼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신축 입주하시고 나서 대략 한 4, 5년 뒤에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좋은 판단 잘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문자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6219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미혼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아직은 결혼 생각이 없어서 혼자 살 집 알아보는 중인데요. 맞는 가격대에서 알아보다 보니 노원구에 위치한 공릉라이프 3단지, 월계주공 2단지 15평대에 보게 됐습니다. 당분간 거주하다가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서 그 사이에 어디가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두 곳 중에 어디가 좀 더 현명한 것일까요? 사실 두 단지를 비교했을 때는 이게 권역 자체가 월계동 일대, 공릉동 일대다 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올라가는 건 비슷비슷한데 이게 단지의 숫자, 그러니까 이제 세대 수와 더불어서 이제 연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라기보다는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돈 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공릉동 쪽이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1호선보다는 7호선을 더 쳐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강남 접근성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원 일대에서 이제 내려가는 그 노선이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 중랑천이 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하화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뭐 덮개공원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공원으로 바뀔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 뭐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하버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라이프 3단지 맞죠? 라이프 3단지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용적률 인센티브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일전에 나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여기는 인센티브를 받는데 그럼 과연 여기는 인센티브 받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여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동북선 여기서 이제 이어져서 내려옵니다. 은행 사거리 쪽에서부터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청량리 쪽으로 가는데 여기 앞에 이제 여기 하나 생기니까 얘는 역하고 지금 월계역은 조금 멀어요. 예, 먼데 이게 생기면은 좀 이제 좀 여유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평 기준으로 비교를 하셨지만 얘는 17평 가능할 거예요. 같은 금액이라면 얘는 15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임장 나가보셔가지고 따져보시고 나한테 쾌적한 부분은 어딘가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가격 면에서는 라이프 3단지를 먼저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비교해보시고 결정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이프 3단지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빠르게 세미나 설명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항상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적이거든요. 세미나에서는 저 혼자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양질의 부동산 인사이트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내일 꼭 참석하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시고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결정하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